형님, 축하드립니다. 이기셨어요. 변호사의 목소리가 들렸을 때 나는 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기쁨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8억 7천만 원. 아버지가 남긴 유산의 절반 이상을 내가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3년간의 법정 다툼 끝에 나는 승리했습니다. 동생들은 각자 2억을 조금 넘게 받고 나는 나머지 전부를 가져갔습니다. 법원 계단을 내려오는데 어머니가 저 아래 서 계셨습니다. 우산도 없이 가랑비를 맞으며 내 눈을 마주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돌아서서 걸어가셨습니다. 그날 나는 돈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승자가 된 한 남자의 패배의 기록입니다. 8억이 넘는 돈을 손에 쥐었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을 잃어버린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혹시 모를 당신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2021년 11월 12일 금요일 오후 2시 30분. 그 시간을 나는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서울가정법원 3층 소법정. 판사의 마지막 선고가 끝나고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내 심장만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피고인들은 원고에게 판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법률 용어들이 쏟아졌지만 나는 하나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옆에 앉은 변호사가 내 팔을 잡고 작게 고개를 끄덕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겼다는 뜻이었습니다. 동생 민수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항소하겠다는 말을 토해냈지만 판사는 이미 자리를 떠나고 있었습니다. 막내 민지는 울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민지의 어깨를 감싸 안고 나를 보지 않으셨습니다. 3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장례를 치른 지 일주일 후 변호사 사무실에서 유언장이 공개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재산의 대부분을 나에게 남기셨습니다. 장남이라는 이유로, 평생 사업을 도왔다는 이유로 동생들은 그 자리에서 불복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유언장이 위조되었다고 아버지가 정신이 온전하지 않을 때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렇게 3년의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법원 복도에 나왔을 때 동생 민수가 내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형? 그는 나를 형이라고 불렀습니다. 법정에서는 피고인이라고만 불렀던 그가 이게 형이 원했던 거야? 가족을 이렇게 만드는 게? 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랐을 뿐이라고, 내가 받을 자격이 있다고, 어떤 말도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8억 7천이면 충분하겠네. 앞으로 우리 가족 없이도 잘 살 수 있겠어.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민지를 데리고 어머니를 모시고 내 곁을 떠났습니다. 변호사가 다가왔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힘든 싸움이었죠. 이제 끝났으니 마음 편히 가지세요. 끝났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뭔가가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 사무실로 돌아와 의자에 앉았습니다. 변호사가 정리해준 서류들을 펼쳐놓고 숫자들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의 유산 총액 12억 3천만 원, 부동산 9억, 예금 2억, 주식과 기타 자산 1억 3천. 법원은 이렇게 나눴습니다. 나 8억 7천만 원, 민수 2억 원, 민지 1억 6천만 원. 장남 우대 사업 기여분 인정. 아버지의 유언 의지 존중. 법원이 내세운 이유들이었습니다. 8억 7천만 원. 그 숫자를 보는데 이상하게도 아무런 감정이 들지 않았습니다. 기쁘지도 안도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숫자였습니다. 의미 없는 숫자. 아버지는 평생 작은 제조업체를 운영하셨습니다.
플라스틱 사출 공장이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성실하게 일하셨습니다. 나는 대학 졸업 후 바로 그 공장에 들어갔습니다. 아버지를 도왔습니다. 15년 동안 민수는 자기 사업을 했습니다. 작은 IT 스타트업. 실패하고 다시 시작하고 또 실패했습니다. 아버지에게 여러 번 손을 벌렸습니다. 아버지는 그때마다 돈을 주셨습니다. 민지는 결혼하고 미국으로 갔습니다. 1년에 한두 번 들어왔습니다. 명절에도 잘 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편찮으실 때도 바빠서 못 온다고 했습니다. 나는 아버지 곁을 지켰습니다. 공장 일을 배웠고 거래처를 관리했고 새벽같이 출근했습니다. 주말도 없었습니다. 결혼도 미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나에게 더 많이 남기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숫자를 보니까 갑자기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내가 정말 이만큼 받을 자격이 있는 걸까? 아니, 자격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걸 받는 대가로 내가 잃게 될 것들이 이 돈의 가치보다 더 큰 건 아닐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나는 한참을 바라보다가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전화도 그 다음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왔을 때 아내 수진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어? 나는 가방을 내려놓고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이겼어. 수진이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축하한다는 말도 다행이라는 말도 없었습니다. 그냥 내 옆에 앉아서 한참을 함께 침묵했습니다. 엄마한테 전화 왔어. 오후에 3번.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받았어? 아니, 나한테 뭐라고 하든 받을 준비가 안 돼서. 수진이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잘못 아니야. 아버지가 남긴 거고 법원이 정한 거잖아. 그 말이 위로가 되어야 했는데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날 밤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녁도 제대로 먹지 않았습니다. TV를 켰지만 무슨 프로그램이 나오는지 모르겠고 그냥 화면만 바라봤습니다. 11시쯤 침대에 누웠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는데 갑자기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 병원에서 마지막으로 나눈 대화. 준호야, 내 아버지, 내가 너한테 미안하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내가 너무 많이 희생했어. 동생들은 자기 인생 살았는데 너만 나 때문에. 아닙니다. 전 아버지 일 돕는 게 좋았어요. 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너도 내 인생 살아야 해. 이제는. 그러니까 내가 준비해 둔 게 있다. 너 걱정 안 해도 돼. 그게 유원장 이야기였습니다. 아버지는 나를 위해 그렇게 하신 거였습니다. 내 희생을 보상하려고, 내 미래를 걱정해서.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난 그게 맞는 선택이었는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옆에서 수진이가 자고 있었습니다. 규칙적인 숨소리. 나는 조심스럽게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어둠 속에서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승자가 된 기분이 이렇게 처참할 줄은 몰랐습니다. 판결이 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어머니에게 5번 전화했지만 한 번도 받지 않으셨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 한번 뵐까요?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토요일 오후 나는 어머니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도 어머니는 그 집에서 계속 사셨습니다. 30년을 사신 집, 우리 3남매가 자란 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한참 후에 문이 열렸습니다. 어머니가 나왔습니다. 나를 보시더니 그냥 돌아서서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막는 것도 아니고 맞이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나는 신발을 벗고 들어갔습니다.
엄마, 전화를 안 받으셔서. 거실 소파에 앉으신 어머니는 TV를 보고 계셨습니다. 내 말에 대답이 없었습니다. 엄마, 할 말 있으면 해. 차갑고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나는 어머니 맞은편 소파에 앉았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미 다 끝난 일 아니니? 엄마, 내 아버지가 그렇게 남기셨으니까, 법도 그렇게 정했으니까, 이제 와서 무슨 말이 필요해?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날카로움이 있었습니다. 평생 처음 듣는 톤이었습니다. 엄마, 저도 원한 건 아니었어요. 아버지가, 내 아버지 탓하지 마. 내가 변호사 선임하고 3년 동안 법정에서 싸운 거잖아.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민수가 먼저 소송을 걸었잖아요. 전 그냥 방어를. 방어? 내가 한 게 방어야? 어머니가 처음으로 나를 똑바로 쳐다보셨습니다. 너는 내 아버지 유언대로 받으면 됐어. 그런데 너는 더 받겠다고, 사업 기여분까지 인정받겠다고 변호사 시켜서 동생들 목까지 줄여놨잖아. 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처음 유언장대로라면 나는 7억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민수와 민지가 각각 2억 5천씩. 하지만 내 변호사는 사업 기여분을 주장했고 법원이 그걸 인정하면서 내 몫이 늘어난 것이었습니다. 엄마, 그건 제 권리였어요. 전 15년 동안. 권리? 어머니가 웃으셨습니다. 차갑게. 권리는 내가 다 챙겼어. 그래, 내 권리 맞아. 법적으로는. 어머니는 다시 TV를 보셨습니다. 이제 그 권리 가지고 잘 살아. 엄마는 이제 내가 필요 없을 테니까. 엄마, 그게 무슨. 나가줄래?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나는 일어섰습니다. 뭐라고 더 말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문을 나서는데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야. 나는 돌아봤습니다. 내 아버지가 살아계셨으면 이렇게는 안 하셨을 거야.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묻지 못했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화요일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습니다. 민지였습니다. 오빠 목요일 저녁에 시간 돼? 민수 오빠랑 같이 만나고 싶은데. 3년 만에 처음 듣는 민지의 평범한 목소리였습니다. 법정에서가 아닌 그냥 여동생으로서의. 무슨 일인데? 그냥 이야기 좀 하자. 우리 셋이. 이상한 느낌이 들었지만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알았어. 어디서? 이태원에 조용한 카페 있거든. 위치 보낼게. 목요일 저녁 7시 약속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민수와 민지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형? 민수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예전처럼 편한 목소리는 아니었지만 법정에서처럼 적대적이지도 않았습니다. 앉아. 나는 그들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커피 시킬까요? 민지가 메뉴판을 밀었습니다. 우리는 각자 주문했습니다. 커피가 나올 때까지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형, 우리 항소 안 하기로 했어. 나는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변호사는 승산 있다고 했는데 민지랑 나랑 얘기해봤어. 더 이상은 의미 없을 것 같아서. 민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족끼리 더 싸워봤자 좋을 게 하나도 없잖아요. 나는 안도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그래, 그게 나을 것 같다. 대신 민수가 내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형이 좀 도와줬으면 해. 뭘? 엄마. 그 한마디에 나는 뭔가 알 것 같았습니다. 엄마가 이번 일로 많이 상하셨어. 건강도 안 좋아지시고. 형이 받은 돈 중에서 엄마 생활비 좀 보태줄 수 있어?
나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엄마는 아버지 보험금이랑 연금 있잖아. 그걸로는 빠듯해. 병원비도 나가고. 형도 알잖아. 엄마 당뇨 있으시고 혈압약도 드시고. 민지가 거들었습니다. 저희가 보내드리긴 하는데 저는 미국에 있으니까 자주 못 챙기고 민수 오빠도 사업이 어려워서 그래서 형한테 부탁하는 거야. 한 달에 100만 원만.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당연히 해야지. 엄마니까. 고마워, 형. 하지만 그 고마움은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8억 넘게 가져갔으면 그 정도는 해야지. 우리는 1시간 정도 더 앉아 있었습니다. 예전 이야기, 어렸을 때 이야기, 억지로 꺼낸 추억들. 웃었지만 그 웃음은 어색했습니다. 헤어질 때 민지가 말했습니다. 오빠, 우리 그래도 가족이잖아. 명절에는 모이자.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뭔가가 돌이킬 수 없이 망가졌다는 것을. 그날 밤 11시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준호 형님이십니까?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았습니다. 누구세요? 아, 저 기억 못 하시겠네요. 민수 동서 오빠 김상훈입니다. 몇 년 전에 민수 결혼식 때 민수 처남이었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무슨 일이세요? 죄송한데요, 형님. 제가 지금 좀 급한 상황이라서요. 사업 자금이 좀 필요한데 혹시 5천만 원 정도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나는 말을 잃었습니다. 네. 아, 물론 이자 드리고 제대로 빌려드리는 겁니다. 차용증도 쓰고요. 6개월 후면 확실히 갚을 수 있거든요. 그게 갑자기 왜 저한테 민수한테 얘기했더니 형님이 이번에 유산 많이 받으셔서 여유 있으시다고. 그래서 혹시나 해서요. 민수가 말했다는 것에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상훈 씨, 죄송한데 제가 지금 당장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 그러세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형님이 8억 넘게 제 사정이 있어서요. 죄송합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5분 후 또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번호. 준호 형님, 저 고등학교 동창 재석이에요. 혹시 기억나세요? 기억이 안 났습니다. 제가 지금 식당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투자자를 찾고 있거든요. 형님이 요즘 여유 있으시다고 해서 또 누군가 내가 돈을 많이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연락한 것이었습니다. 나는 짧게 거절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 총 6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사람들, 심지어 이름도 기억나지 않는 사람들, 모두 돈 이야기였습니다. 핸드폰을 꺼버렸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시작이구나. 돈을 가진 사람에게 사람들이 모여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보는 건 나 자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내 통장에 있는 숫자였습니다. 잠들 수 없었습니다. 2주 후 드디어 유산 정산이 완료되었습니다. 부동산은 매각 절차를 밟고 있었고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들이 먼저 계좌로 입금되었습니다. 3억 2천만 원. 나머지는 부동산 매각이 끝나면 들어올 예정이었습니다.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예금주 강준호 잔액 3억 2,475만 원. 평생 본 적 없는 숫자였습니다. 이상했습니다. 기쁘지 않았습니다. 벅차오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무서웠습니다. 이 돈을 어떻게 써야 할까? 뭘 해야 할까? 이게 정말 내 돈이 맞나? 아내 수진이가 옆에서 물었습니다. 들어왔어? 응.
얼마나? 3억 좀 넘게. 수진이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예상했던 액수였지만 실제로 통장에 찍히니 실감이 나는 모양이었습니다. 어떻게 할 거야? 모르겠어. 일단은 그냥 놔둘까봐. 투자는 안 해? 생각해 봐야지. 우리는 그 이상 대화를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돈은 들어왔지만 우리 삶에서 당장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여전히 같은 집에 살고 같은 직장에 다니고 같은 저녁을 먹었습니다. 단지 통장의 숫자만 늘어났을 뿐. 하지만 그 숫자가 나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준호 씨, 축하해요. 월요일 출근했을 때 부장이 말했습니다. 아, 네. 유산 많이 받으셨다면서요? 소문 들었어요. 나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누가 얘기한 걸까? 회사 사람들에게 말한 적이 없는데. 그게 부럽네요. 저는 물려받을 것도 없는데. 점심시간 식당에서 동료들과 앉았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준호 씨, 오늘 점심 쏘는 거죠? 네. 왜요? 큰 돈 들어왔다며. 이럴 때 한턱 쏴야지. 농담 같았지만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다음에 제가, 에이, 오늘이 좋죠. 회식 한번 갑시다. 준호 씨 승진 축하도 할 겸. 나는 승진한 적이 없었습니다. 결국 그날 저녁 팀원들과 고깃집에 갔습니다. 계산서는 당연히 내가 받았습니다. 35만 원. 준호 씨, 고마워요. 다음에도 또 싸요. 그들은 즐거워했습니다. 나는 즐겁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오는 길 수진이에게 전화했습니다. 회사 사람들이랑 회식했어. 늦을 것 같아. 또, 이번 주에만 벌써 3번째잖아. 내가 원한 건 아니야. 그냥, 어쩌다 보니, 돈 쓰지 마. 사람들이 이용하는 거야. 알아. 하지만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거절하면 그들이 뭐라고 생각할까? 돈 많이 받았으면서 인색하네. 그런 소리를 들을까봐. 집에 도착했을 때 밤 11시였습니다. 수진이는 자고 있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씻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오늘 하루도 끝났습니다. 돈은 있는데 왜 이렇게 허전할까요? 새벽 3시 33분. 요즘 매일 이 시간에 깹니다. 정확히 3시 33분. 처음에는 우연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째 매일 같은 시간에 눈이 떠졌습니다.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악몽을 꾸는 것도 아니고 화장실이 급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눈이 떠집니다. 그리고 다시 잠들지 못합니다. 어둠 속에서 생각들이 몰려옵니다. 내가 잘못한 걸까? 동생들이 날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어머니는 날 용서하실까? 이 돈으로 뭘 해야 하지? 나는 행복한 걸까? 답이 없는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옆에서 수진이가 자고 있습니다. 평화로운 얼굴. 나만 혼자 깨어서 어둠 속에서 불안과 씨름합니다.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갑니다.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켭니다. 의미 없이 인터넷을 돌아다닙니다. 유산 분쟁 관련 기사를 검색합니다. 비슷한 사례들이 많습니다. 가족들이 법정에서 싸우고 관계가 망가지고 후회하는 이야기들. 한 기사의 댓글이 눈에 들어옵니다. 돈 때문에 가족 잃으면 무슨 소용인가요? 결국 다 잃는 겁니다. 나는 그 댓글을 한참 바라봅니다. 이미 잃은 걸까요? 아니면 아직 되돌릴 수 있을까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봅니다. 어둠이 깊습니다. 가로등 불빛만 외롭게 켜져 있습니다. 나처럼, 어둠 속에서 혼자 깨어있는 불빛처럼. 시계를 봅니다. 4시 15분. 아직 2시간이나 남았습니다. 출근까지 긴 밤입니다.
설날이 다가왔습니다. 평소라면 민지가 단체 카톡방에 공지를 올릴 시간이었습니다. 올해 설날은 엄마 댁에서 하지만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일주일 전 내가 먼저 물었습니다. 설날에 다들 어떻게 하지? 한참 후에 민수가 답했습니다. 우리는 처가 가기로 했어. 민지는 답장이 없었습니다. 그게 끝이었습니다. 설 당일 수진이와 단둘이 차례를 지냈습니다. 작은 상을 차리고 아버지 영정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오늘은 저희만. 절을 올리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평생 설날이면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어머니가 며칠 전부터 음식을 준비하시고 우리는 모두 새벽같이 모여서 차례를 지냈습니다. 민수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민지가 미국에서 가져온 선물을 나눠주고 어머니가 웃으시던 그 풍경. 이제는 없었습니다. 준호야. 수진이가 내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괜찮아? 아니, 엄마한테 전화해볼까?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받으실 거야. 실제로 설 아침에 전화했지만 어머니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 설 복 많이 받으세요. 건강하세요. 읽음 표시도 뜨지 않았습니다. 점심을 먹고 TV를 켰습니다. 설 특집 프로그램에서 가족들이 모여 웃고 떠드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채널을 돌렸습니다. 산책하러 갈까? 수진이가 제안했습니다. 우리는 집 근처 공원으로 나갔습니다. 설날이라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추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작년 이맘때는 수진이가 말을 시작했다가 멈췄습니다. 작년 설날,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함께하신 명절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외박을 나오셔서 우리 모두 모였었습니다. 아버지는 약해지셨지만 웃으셨습니다. 내년에도 이렇게 모이자. 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우리는 모이지 못했습니다. 아니, 모이지 않았습니다. 2월 말 민수의 아들 도윤이 생일이었습니다. 7살. 작년까지만 해도 나는 도윤이가 가장 좋아하는 삼촌이었습니다. 만날 때마다 준호 삼촌 하며 안기던 아이. 생일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도윤이가 좋아하는 로봇 장난감 30만 원짜리. 포장까지 정성스럽게 했습니다. 민수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도윤이 생일 축하해. 선물 전해주고 싶은데 언제 만날 수 있을까? 답장은 다음 날 왔습니다. 고마워, 형. 택배로 보내줘. 주소 보낼게. 택배로. 직접 만나서 축하해주고 싶다는 말은 하지 못했습니다. 선물을 택배로 보냈습니다. 카드도 함께 넣었습니다. 도윤아, 생일 축하해. 삼촌이 많이 사랑해. 어린아이 같은 글씨로 정성껏 썼습니다. 일주일 후 민수 아내 은지에게서 단체 문자가 왔습니다. 도윤이 생일 파티 사진들, 케이크, 풍선, 웃는 아이들. 사진을 하나하나 보는데 가슴이 아팠습니다. 도윤이가 로봇 장난감을 들고 웃는 사진도 있었습니다. 내가 보낸 선물. 하지만 나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민진의 가족도 있었고 어머니도 계셨습니다. 모두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나만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답장만 보냈습니다. 그날 밤 도윤이 생각이 계속 났습니다. 작년 생일 때는 내가 케이크를 준비했었습니다. 도윤이가 좋아하는 공룡 케이크. 촛불을 끄고 삼촌 고마워요 하며 안기던 그 온기. 이제 그 아이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준호 삼촌은 왜 안 와? 물어봤을까요? 민수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3월 어머니 생신이었습니다. 매년 이날만큼은 우리 삼남매가 모두 모였습니다.
어머니가 가장 좋아하시는 날, 저녁을 함께하고 선물을 드리고 케이크를 준비했습니다. 이번에도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어머니가 원하시던 안마의자. 비쌌지만 건강을 위해서라면 당연히 해드려야 했습니다. 200만 원. 설치 예약을 하고 어머니께 전화했습니다. 엄마, 생신 선물 보내드릴게요. 내일 설치 기사님이 가실 거예요. 필요 없어. 엄마 허리 안 좋으시잖아요. 안마의자 있으면 좋으실 거예요. 내 돈으로 사온 거 받기 싫다. 그 말이 칼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엄마, 민수, 민지가 저녁 준비한다는데 너는 오지 마. 네. 내가 오면 애들이 불편해해. 그러니까 오지 마. 전화가 끊겼습니다. 나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뭐래? 오지 말래. 미안해. 수진이가 나를 안아줬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생신날 우리는 집에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둘이서 조촐하게 먹었습니다. 어머니 건강하시면 좋겠네. 그래. 밥맛이 없었습니다. 핸드폰을 봤습니다. 민지가 단체 카톡방에 사진을 올렸습니다. 어머니 생신상, 케이크, 웃는 얼굴들. 엄마 생신 축하해요. 건강하세요.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쓸 수 없었습니다. 그냥 카톡방을 나갔습니다. 그날 밤 꿈을 꿨습니다. 큰 식탁에 가족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민수, 민지, 도윤이 모두 웃고 떠들고 있었습니다. 나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나를 보지 않았습니다. 내가 말을 걸어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마치 투명인간처럼 나는 소리쳤습니다. 나 여기 있어. 왜 안 봐? 하지만 아무도 듣지 못했습니다. 깨어났을 때 베개가 젖어 있었습니다. 준호야, 오랜만이다. 대학 동창 재훈이었습니다. 몇 달 만에 만났습니다. 오래됐네. 잘 지냈어? 그럭저럭. 너는? 요즘 뜬다며? 대박 났다고 들었는데. 시작부터 그 이야기였습니다. 우리는 홍대 근처 카페에 앉았습니다. 재훈은 계속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진짜 부럽다. 나도 물려받을 게 있었으면. 재훈아, 그게 좋은 일만은 아니야. 무슨 소리야? 8억이면 웬만한 건 다 할 수 있잖아. 집도 사고 투자도 하고. 나는 커피를 마셨습니다.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요? 돈을 받았지만 행복하지 않다고? 가족을 잃었다고? 그래도 너는 이제 걱정 없겠다. 나는 아직도 대출 갚느라 허덕이는데. 재훈은 계속 자기 이야기를 했습니다. 돈이 부족한 이야기, 힘든 이야기. 그리고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준호야, 혹시 나 좀 도와줄 수 있어? 뭘? 대출이 좀 급해서 1,000만 원만 빌려줄 수 있을까? 금방 갚을게. 나는 예상했던 질문이었습니다. 재훈아, 미안한데 나도 지금 여유가. 야, 8억 받았잖아. 1,000만 원이 뭐가 어려워? 재훈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그게 아니라 친구 좀 도와줄 수 있지? 우리 몇 년 친구야. 나는 난처했습니다. 재훈아, 이번에 가족들이랑 일이 있어서 돈 문제가 좀 복잡해. 이해해줘. 재훈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 알았어. 괜히 부탁했네. 그 후로 대화가 끊겼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30분 후 우리는 헤어졌습니다. 연락하자. 그래. 하지만 우리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연락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5월 고등학교 동창 모임이 있었습니다. 1년에 한 번 모이는 자리.
늘 즐거웠던 모임.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준호 왔네. 오랜만이야. 야, 준호. 소문 들었어. 완전 대박이네. 시작부터 그 이야기였습니다. 우리는 삼겹살집에 앉았습니다. 10명 정도 모였습니다. 고기를 구우며 옛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학창 시절, 첫사랑, 바보 같았던 순간들. 웃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신경 쓰이는 게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계속 나를 쳐다봤습니다. 이야기를 하다가도 슬쩍슬쩍 내 반응을 살폈습니다. 준호야, 너 요즘 뭐해? 그냥 회사 다녀. 회사? 이제 그만둬도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왜 그만둬? 돈 많이 받았잖아. 투자하면서 살면 되지. 그 정도로는. 에이, 겸손 떨지 마. 8억이면 충분하지. 분위기가 이상해졌습니다. 2차를 가자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노래방. 계산서가 나왔습니다. 42만 원. 다들 지갑을 꺼내는 척하면서 나를 봤습니다. 준호가 낼래? 나. 너 요즘 여유 있잖아. 오늘 내가 쏘는 거지. 농담처럼 말했지만 진심이었습니다. 우리는 가난하니까 준호가 좀 싸줘야지. 웃었지만 그 웃음이 불편했습니다. 나는 카드를 냈습니다. 알았어. 내가 낼게. 역시 준호. 감사합니다, 부자님. 2차 노래방 비용도 내가 냈습니다. 15만 원. 3차 치킨집도 내가 냈습니다. 22만 원. 총 79만 원. 헤어질 때 다들 고마워하며 갔습니다. 준호야, 고마워. 다음에 또 쏴. 역시 너는 의리 있어. 나는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집에 오는 길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이게 친구 관계일까? 아니면 그냥 내가 돈을 내는 ATM기일까? 6월이 되자 연락이 뚝 끊겼습니다. 재훈도 동창들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내가 먼저 연락해봤습니다. 재훈아, 이번 주말에 한잔할까? 답장이 늦었습니다. 미안, 바빠서. 다음 주에 또 물어봤습니다. 이번엔 어때? 이번 주는 약속 있어. 다음에 연락할게. 다음은 오지 않았습니다. 동창의 카톡방도 조용해졌습니다. 예전에는 매일 떠들던 방인데 이제는 며칠씩 글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새로운 단톡방이 생겼습니다. 같은 동창들인데 나만 빠진 방. 인스타 스토리에서 봤습니다. 그들이 모임을 가진 사진. 웃고 떠드는 모습. 나는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왜일까요? 내가 돈을 안 빌려줘서? 내가 매번 계산하기 부담스러워서? 아니면 그냥 내가 달라져서? 이유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결과는 같았으니까요. 나는 혼자였습니다. 한때 친구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하나둘 멀어졌습니다. 남은 건 빈 연락처 목록과 답장 없는 메시지들 뿐이었습니다. 어느 비 오는 금요일 밤 나는 연락처를 쭉 내려보았습니다. 누구에게 전화할까? 아무도 없었습니다. 가족도 친구도 아무도 내 전화를 받아주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고 빗소리를 들었습니다. 외로움이 무엇인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또 깼습니다. 시계를 봅니다. 3시 33분. 정확히. 이제는 알람도 필요 없습니다. 내 몸이 이 시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매일 밤 같은 시간에 깨어나 같은 생각들과 싸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둠 속에서 천장을 봅니다. 에어컨 소리만 들립니다. 수진이의 고른 숨소리. 나만 깨어 있습니다. 일어나서 거실로 갑니다. 소파에 앉습니다. 불을 켜지 않습니다. 어둠이 더 편합니다.
핸드폰을 듭니다. 의미 없이 화면을 내립니다. 가족 카톡방은 나간 지 오래입니다. 친구들 카톡방도 조용합니다. 은행 앱을 엽니다. 잔액 8억 3,725만 원. 부동산 매각이 완료되면서 나머지 금액이 모두 들어왔습니다. 8억 3천만 원. 이 숫자를 볼 때마다 가슴이 답답합니다. 이게 내 행복의 대가입니다. 아니, 불행의 대가입니다. 눈을 감으면 아버지가 보입니다. 마지막 병실에서의 모습. 준호야, 내 아버지. 내가 잘못 생각한 것 같다. 무슨 말씀이세요? 유 원장 말이야. 너한테 너무 많이 주는 게 좋은 게 아닐 수도 있겠다. 아버지, 걱정 마세요. 동생들이 섭섭해할까봐. 괜찮을 거예요. 제가 잘 설명할게요. 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가족은 돈보다 중요한 거야. 알아요, 아버지. 정말 아니? 네. 하지만 나는 몰랐습니다. 아버지의 그 말이 예언이 될 줄은. 지금 이 순간 나는 8억을 가지고 있지만 가족은 없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사랑해서 더 많이 주신 건데 그게 가족을 잃는 이유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아버지도 몰랐을 겁니다. 당신의 사랑이 자식들을 갈라놓을 줄은. 아버지, 미안해요. 어둠 속에서 중얼거립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더 현명하게 했어야 했는데 대답은 없습니다. 당연합니다. 아버지는 이미 없으시니까. 하지만 나는 계속 말합니다. 이 돈 돌려주고 싶어요. 그냥 다 돌려주고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가족이랑 다시 웃고 명절에 모이고 그렇게 살고 싶어요. 눈물이 납니다. 조용히, 소리 없이. 아침이 됩니다. 6시에 알람이 울립니다. 거의 안 잔 것 같은데 어느새 시간이 지났습니다. 출근 준비를 합니다. 거울을 봅니다. 초췌한 얼굴, 다크서클, 핏기 없는 입술. 요즘 왜 이래? 수진이가 걱정스럽게 묻습니다.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병원 가봐. 건강검진이라도 받고. 알았어. 하지만 병원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의 문제입니다. 회사에 갑니다. 사람들이 말을 겁니다. 준호 씨, 안색이 안 좋네요? 괜찮습니다. 과음했어요? 아니요. 스트레스 받는 일 있어요? 아니요. 거짓말입니다. 스트레스 투성이입니다. 하지만 말할 수 없습니다.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8억 받고도 힘들어요 라고 말하면 그들은 뭐라고 할까요? 배부른 소리라고 할 겁니다. 돈 있으면 행복한 거 아니에요? 라고 할 겁니다. 아무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돈이 있어도 불행할 수 있다는 것을, 돈 때문에 불행해질 수 있다는 것을. 점심시간 혼자 밥을 먹습니다. 예전에는 동료들과 함께 먹었는데 이제는 피합니다. 그들과 있으면 계산서 부담이 있으니까 혼자 먹는 게 편합니다. 하지만 외롭습니다. 식당 창가 자리에 앉아 밖을 봅니다. 사람들이 지나갑니다. 웃으며 걷는 커플, 손잡고 가는 가족, 떠들며 가는 친구들. 나는 혼자입니다. 밥을 먹고 회사로 돌아옵니다. 오후 내내 일을 하지만 집중이 안 됩니다. 자꾸 시계를 봅니다. 빨리 퇴근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집에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로움은 똑같으니까. 그렇게 하루가 갑니다. 그리고 또 밤이 옵니다. 3시 33분이 기다리는 밤이 7월이 되었습니다. 판결 후 8개월째입니다. 이제 나는 혼자 사는 법을 배웠습니다. 아침 6시 기상, 혼자 아침 출근. 점심 혼자 밥. 저녁 집에서 수진이와 말없는 식사. 밤 3시 33분 각성. 혼자 어둠과 대화.
반복입니다. 주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주말마다 누군가를 만났습니다. 친구들, 가족들, 항상 약속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없습니다. 토요일 오전 집에서 TV를 봅니다. 나가지 않을 거야? 수진이가 묻습니다. 응, 집에 있을래. 친구들 만나는 건? 요즘 다들 바빠. 거짓말입니다. 바쁜 게 아니라 나를 만나고 싶어 하지 않는 겁니다. 수진이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묻지 않습니다. 그럼 나 친구 만나고 올게. 그래. 수진이가 나갑니다. 혼자 남습니다. 집은 조용합니다. 너무 조용합니다. 시계 소리만 또각또각 들립니다. 핸드폰을 봅니다. 알림이 없습니다. 카톡도 없습니다. 문자도 없습니다. 누구도 나를 찾지 않습니다. 요즘 말을 잘 안 합니다. 출근해서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네 알겠습니다. 업무적인 대답만 하고 퇴근할 때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나옵니다. 하루 종일 의미 있는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집에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녁 뭐 먹을까? 아무거나. 피곤해 보여. 응. 주말에 뭐 할 거야? 몰라. 단답입니다. 수진이가 걱정합니다. 당신 요즘 우울한 거 아니야? 아니야. 병원 가보는 게 어때?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습니다. 나는 알고 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어떻게 고쳐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8월 어느 날 회식이 있었습니다. 팀 회식? 거절할 수 없는 자리. 고깃집에 갔습니다. 사람들이 떠듭니다. 웃고 농담하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나는 그냥 앉아 있습니다. 고기를 굽고 먹고 술을 마십니다. 하지만 대화에 끼지 않습니다. 준호 씨, 왜 조용해요? 부장이 묻습니다. 아, 그냥 좀 피곤해서요. 요즘 계속 피곤해 보이던데.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전혀 괜찮지 않습니다. 나는 무너지고 있습니다. 천천히, 조용히. 9월 초 아침에 거울을 봅니다. 누구입니까? 나입니까? 8개월 전에 나와 다릅니다. 얼굴이 야위었습니다. 눈빛이 죽어 있습니다. 입꼬리가 처져 있습니다. 이게 나입니까? 8억을 가진 사람이 이렇게 초라할 수 있습니까? 수염을 깎습니다. 면도날을 대는데 손이 떨립니다. 베었습니다. 피가 납니다. 휴지로 누릅니다. 거울 속 남자가 나를 봅니다. 불쌍해 보입니다. 너는 누구니? 거울에게 묻습니다. 강준호? 8억 가진 사람? 승자? 웃음이 나옵니다. 쓴 웃음. 나는 승자가 아닙니다. 완벽한 패배자입니다. 모든 걸 가졌지만 동시에 모든 걸 잃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립니다. 어머니입니다. 심장이 뜁니다. 몇 달 만에 연락입니다. 받습니다. 엄마. 준호야.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엄마, 무슨 일이세요? 엄마가 병원에 입원했어. 네. 어디가 아프세요? 심장이. 부정맥이래. 검사 중이야. 지금 어디 계세요? 제가 갈게요. 오지 마. 엄마, 그래도 민수가 있어. 내가 오면 민수가 불편해해. 또 그 말입니다. 엄마, 그래도 엄마 아프신데 제가 돈만 보내줘. 입원비 좀 보태줄래? 가슴이 무너집니다. 나는 아들이 아닙니다. 그냥 돈입니다. 어머니에게도 동생들에게도 친구들에게도 나는 사람이 아닙니다. 걸어다니는 ATM기입니다. 얼마 필요하세요? 1,000만 원 정도. 알았습니다. 보내드릴게요. 고맙다.
전화가 끊깁니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습니다. 바닥에 차갑습니다. 내 심장처럼 10월 다시 어머니 생신이 돌아왔습니다. 작년에는 가지 말라고 하셨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민수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형, 엄마 생신 때 와. 엄마가 형도 오라고 하셨어. 놀랐습니다. 정말? 응. 건강도 안 좋으셔서 그러시는지 가족들이랑 함께 있고 싶으시대. 희망이 생겼습니다. 어쩌면 관계가 회복될 수 있을까? 어쩌면 다시 가족이 될 수 있을까? 그날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선물도 사고 케이크도 준비했습니다. 어머니 댁에 도착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민지가 문을 열었습니다. 오빠, 민지야. 엄마 어디 계셔? 안에 계셔. 들어와. 들어갔습니다. 거실에 가족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민수 아내 은지, 도윤이, 민지 남편 준서. 모두 나를 봤습니다. 미묘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왔니? 앉아. 자리에 앉았습니다. 어색했습니다. 도윤아, 삼촌이야. 안녕? 도윤이는 내 뒤로 숨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예전에는 제일 좋아하던 조카가 이제는 나를 피합니다. 저녁을 먹었습니다. 대화가 없었습니다. 민수네 가족끼리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그냥 밥만 먹었습니다. 케이크를 자를 시간이 되었습니다. 엄마, 생신 축하드려요. 선물을 드렸습니다. 어머니는 받으셨지만 기쁜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고맙다. 짧은 한마디. 촛불을 켰습니다. 생신 축하합니다. 노래를 불렀습니다. 어머니가 촛불을 끄셨습니다. 박수를 쳤습니다. 그리고 다시 침묵. 식사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일어났습니다. 엄마, 우리 먼저 갈게요. 도윤이 학원 가야 해서. 민수네 가족이 먼저 나갔습니다. 민진애도 곧 따라 나갔습니다. 오빠도 조심히 가. 응. 결국 나만 남았습니다. 어머니와 단둘이. 엄마, 제가 설거지 할게요. 아니야. 그냥 가. 엄마, 너도 바쁠 텐데. 가. 쫓아내시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천천히 현관으로 갔습니다. 신발을 신으며 물었습니다. 엄마, 저 언제 또 올까요? 어머니는 대답 없이 문을 여셨습니다. 조심히 가거라. 문이 닫혔습니다. 나는 한참을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왔지만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가족이지만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11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민수가 재혼한다는 것. 단톡방에 올라온 공지였습니다. 새로운 단톡방. 민수 오빠 결혼 축하. 나도 초대되어 있었습니다. 다들 와주세요. 가족만 조촐하게 할 거예요. 날짜 11월 23일 토요일 장소 을지로 소재 식당 시간 오후 6시. 나는 몰랐습니다. 민수가 이혼했다는 것도 새 사람을 만났다는 것도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나는 가족의 일을 뉴스처럼 듣게 되었습니다. 결혼식 날 식당에 갔습니다. 작은 룸이었습니다. 가족들만 있었습니다. 어머니, 민진애, 민수의 새 배우자 수연 씨. 나를 본 민수의 표정이 미묘했습니다. 형, 왔어? 응. 축하한다. 고마워. 어색한 악수. 형수님, 처음 뵙겠습니다. 수연 씨가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아, 네. 준호 씨? 민수 씨한테 많이 들었어요. 좋은 얘기는 아니었을 겁니다. 자리에 앉았습니다. 분위기는 밝았습니다. 모두 웃고 축하하고 떠들었습니다. 나만 빼고 나는 혼자였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지만 다른 세계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건배, 술잔을 들었습니다. 부딪혔습니다. 하지만 내 잔은 누구와도 부딪히지 않았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때 민수가 말했습니다. 다들 고마워요. 가족들 앞에서 결혼한다는 게 의미 있네요. 그리고 나를 봤습니다. 형도 와줘서 고마워. 고마워? 그 말이 진심일까? 아니면 그냥 형식일까? 계산서가 나왔습니다. 180만 원. 나는 카드를 냈습니다. 아니, 형. 내가 낼게. 아니야. 결혼 축하 겸해서 내가 낼게. 그래도 괜찮아. 민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받아들였습니다. 당연하다는 듯이 헤어질 때 민수가 말했습니다. 형, 신혼여행 다녀오면 연락할게. 그래. 잘 다녀와. 하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연락은 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필요할 때만 연락이 올 것이라는 것을, 돈이 필요할 때. 12월 도윤이 초등학교 입학 준비 시기였습니다. 민수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형, 도윤이 책가방이랑 학용품 좀 사주면 안 될까? 돈이 좀 빠듯해서. 또 돈. 항상 돈. 나는 백화점에 갔습니다. 좋은 책가방을 샀습니다. 25만 원. 학용품도 샀습니다. 15만 원. 선물 포장을 했습니다. 민수네 집으로 택배를 보냈습니다. 며칠 후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형, 선물 받았어. 고마워. 도윤이 좋아했어? 응, 좋아하더라. 그래, 다행이다. 도윤이 바꿔줄래? 도윤이? 왜? 축하한다고 말하고 싶어서. 침묵이 흘렀습니다. 형, 미안한데. 도윤이가 지금 바빠서. 아, 그래. 다음에. 전화가 끊겼습니다. 도윤이는 바쁘지 않았을 겁니다. 그냥 나와 통화하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아니, 민수가 그렇게 만든 겁니다. 준호 삼촌은 나쁜 사람이야. 그렇게 가르쳤을 겁니다. 예전에는 준호 삼촌 하며 뛰어오던 아이. 이제는 내 이름조차 부르지 않습니다. 나는 조카에게서도 잊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도윤이가 태어났을 때 사진. 내가 안고 있었습니다. 삼촌이 많이 사랑해. 그때 한 말. 지금도 사랑합니다. 하지만 그 사랑을 전할 수 없습니다. 돈만 보낼 수 있습니다. 사랑은 택배로 보낼 수 없는데 1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매일 밤 깨고 혼자 울고 출근하고 퇴근하는 반복. 이게 삶인가? 이게 8억의 값인가? 수진이가 권했습니다. 병원 가봐. 제발. 알았어. 정신과 예약을 했습니다. 상담실 문 앞에 섰습니다. 들어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내가 왜 여기 와야 하지? 돈 많은 사람이 왜 정신과에? 하지만 들어갔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준호 씨? 의사 선생님이 웃으며 맞았습니다. 앉으세요. 의자에 앉았습니다. 오늘은 어떤 일로 오셨나요? 어디서부터 이야기해야 할까요? 아버지 이야기, 유산 이야기, 가족 이야기.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돈을 많이 받았는데 불행합니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속 이야기해 보세요. 나는 모든 걸 이야기했습니다. 1시간 동안 유산, 소송, 가족과의 단절, 친구들의 변화, 잠 못 이루는 밤, 어머니의 차가운 목소리, 조카의 눈빛, 모든 것 이야기하는 동안 계속 울었습니다. 의사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준호 씨, 우울증 진단을 내리고 싶습니다. 우울증이요? 네. 불면, 무기력, 고립감, 죄책감.
전형적인 증상들이 보입니다. 약을 먹어야 하나요? 약물 치료를 권합니다. 그리고 상담도 병행하면 좋겠어요. 처방전을 받았습니다. 약국에 가서 약을 받았습니다. 작은 알약들. 이게 나를 구원해 줄까요? 약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2번, 아침, 저녁. 처음에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여전히 3시 33분에 깼고, 여전히 외로웠고, 여전히 울었습니다. 2주 후 조금 나아졌습니다. 잠을 더 잘 자게 되었습니다. 3시 33분에 깨는 횟수가 줄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공허함은 그대로였습니다. 약은 잠을 주었지만 가족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약은 안정을 주었지만 사랑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상담을 계속 받았습니다. 2주에 한 번 의사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준호 씨, 돈과 행복은 별개입니다. 알아요. 이제는 알아요. 후회되나요? 매일이요. 되돌릴 수 있다면? 당장이라도 돌리고 싶어요. 다 돌려주고 싶어요. 그럼 왜 안 하세요? 그 질문에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왜 안 할까요? 자존심? 아니면 두려움? 지금 돌려준다고 해서 관계가 회복될까? 이미 너무 늦은 건 아닐까? 확신이 없었습니다. 약통이 내 삶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약통을 봅니다. 오늘 먹을 약들이 칸칸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하나씩 꺼내서 먹습니다. 물과 함께. 이게 내 루틴이 되었습니다. 회사 책상 서랍에도 약이 있습니다. 점심 후에 먹을 약. 동료들이 물어봅니다. 준호 씨, 무슨 약이에요? 아, 소화제요. 거짓말입니다. 항우울제입니다. 하지만 말할 수 없습니다. 8억 받은 사람이 우울증 약을 먹는다고 하면 그들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3월 약을 먹은 지 2개월째. 좋아졌습니다. 확실히 좋아졌습니다. 더 이상 매일 밤 우는 일은 없습니다. 출근하는 것도 덜 힘듭니다. 하지만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덜 불행할 뿐입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약은 도구일 뿐이에요. 진짜 치유는 관계 회복에서 와요. 관계 회복. 가족과 대화해 보셨어요? 노력했어요. 하지만 계속 노력하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하지만 어떻게요? 어떻게 다시 시작해야 할까요?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미안해라고? 다 돌려줄게라고? 그 말이 통할까요?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계속 오전 849. 그냥 약을 먹고 상담을 받고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4월 어느 날 통장을 정리하며 깨달았습니다. 입금 8억 3,725만 원 유산 출금 내역. 어머니 생활비 1,200만 원. 가족 경조사 500만 원. 친구 회식 선물 800만 원. 병원비 약값 350만 원. 기타 200만 원. 총 출금 3,050만 원, 잔액 8억 675만 원. 8억이 넘는 돈이 있습니다. 하지만 쓸 곳이 없습니다. 아니, 쓰고 싶은 곳이 없습니다. 혼자서는 돈이 의미가 없습니다. 나눌 사람이 없으면 돈은 그냥 숫자입니다. 예전에는 몰랐습니다. 돈만 있으면 행복할 수 있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틀렸습니다. 완전히 틀렸습니다. 돈은 행복을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불행을 가져왔습니다. 가족을 잃었습니다. 친구를 잃었습니다. 나 자신도 잃었습니다. 승리의 대가가 이렇게 클 줄은 몰랐습니다. 노트를 꺼냈습니다. 리스트를 작성했습니다. 8억으로 얻은 것. 큰 집을 살 수 있는 돈하지만 안 샀습니다. 차를 바꿀 수 있는 돈하지만 안 바꿨습니다.
여행을 갈 수 있는 돈 하지만 안 갔습니다. 투자할 수 있는 돈 하지만 안 했습니다. 8억으로 잃은 것, 어머니의 사랑, 동생들과의 관계, 조카 도윤이의 웃음, 친구들, 명절의 따뜻함, 가족 단톡방, 마음의 평화, 밤의 잠, 건강한 정신, 나 자신, 계산이 안 맞습니다. 잃은 것이 훨씬 많습니다. 비교할 수조차 없습니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들을 잃었습니다. 가격표가 없는 것들, 하지만 가장 소중한 것들, 노트를 덮었습니다. 울었습니다. 조용히, 이제는 안다는 것이 더 슬펐습니다.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이 더 아팠습니다. 5월 5일 어린이날, 예전 같으면 도윤이를 만나는 날이었습니다. 놀이공원을 가고 맛있는 것을 사주고 함께 웃던 날. 올해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집에 혼자 있었습니다. 수진이는 친정에 갔습니다. 혼자 TV를 봤습니다. 어린이날 특집 프로그램. 아이들이 웃고 가족들이 행복해하는 모습. 채널을 돌렸습니다. 거실을 걸어 다녔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공원에서 아이들이 뛰어놉니다. 부모들이 함께 웃습니다.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었습니다. 아니, 저랬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민수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도윤아, 어린이날 축하해. 삼촌이 선물 보낼게. 답장이 왔습니다. 한참 후에 고맙습니다. 도윤이가 고맙대요. 도윤이가 직접 말한 게 아니었습니다. 민수가 대신 전한 거였습니다. 고맙대요가 아니라 고맙습니다여야 합니다. 도윤이는 나를 삼촌이라고 부르지 않았을 겁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2년 전으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으로, 그때로 돌아가서 다시 선택할 수 있다면 나는 무엇을 선택할까요? 유산을 포기할까요? 아니면 가족을 포기할까요? 지금이라면 답은 명확합니다. 가족입니다. 가족을 선택할 겁니다. 돈보다 가족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때는 권리, 공정함, 정당함만 생각했습니다. 내가 더 받을 자격이 있어. 아버지가 원하신 거야. 법이 인정했어. 모두 맞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가족이었습니다.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가족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거나 응원을 해주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달아주세요. 그럼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고 다음에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